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엔 조금 더 기운차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원래 이제 개강을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읍파트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는 지금 2가지 있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가로 방향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일정하고 이제 10파트 기출 경향 쪽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개강을 이미 해서 지금 1, 2월 달에는 이제 오늘 개강한 10파트하고 지난주에 개강한 이제 읍파트가 수금에 진행이 되고요. 2월을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주파트마저 정리를 하고 이제 3, 4월에 교육론하고 이때 이제 금요일 날은 가족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육론 교재는 지금 집필 중에 있으니까 그때 새 교재를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 원래는 보통 7월부터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5, 6월에는 기출 내용 나왔던 거 다시 분석하면서 앞에 이제 전공 영역들 재정리하는 좀 다른 강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5, 6월 달에부터는 수요일 날에 강좌는 없어요. 예. 물론 이 강의는 학원 사정상 그 요일이 약간 바뀔 수는 있긴 해요. 하지만 보통은 이제 큰 변동은 없으니까 혹시 이제 다른 일정이나 선생님들이 졸업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기간제나 강사 자리가 잡히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시게 되면 요거 좀 일정을 잘 봐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5, 6월 달부터는 거의 이제 문제와 이론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7, 8월에 이제 보통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영역별로 여기 앞에 이제 식의 주별로 해서 한 주나 2주 정도씩 이제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문제 연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영역 다 섞어서 시험 볼륨 다 섞어서 봐야 되니까요. 섞어서 진행을 하는데 9월달 모의고사는 한 3주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은 내용을 많이 확장하는데 어려우신데 나중에 가면 이 벌려놓은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보는 걸 굉장히 또 어려워하세요. 나한테 시간만 주어지면은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식만 시험을 보면 좋을 텐데 우리 시험은 다 보잖아요. 그것도 그 앞에 이제 시험 보기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계속 짧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셔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전체를 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누적해서 잘라서 보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전체 영역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아마 희소 전국 모의고사가 한 7월 한 중순쯤에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7월 달에 7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아요. 그렇다고 언제나 7월 모의고사 내고 나면 선생님 이게 쉬운 거였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 경향 중에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도 임용고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의고사인데 그냥 너무 쉬운 문제로만 보면은 이 정도만 준비하면은 시험에 합격하겠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쉬운 난이도 내는 게 아니라 임용고시 기출 경향 중에 쉬운 경향으로 7월이 나가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영역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부터 이제 낮은 난이도까지 섞어가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7월쯤에 이제 7월 한 중순쯤에 이제 아직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문제를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혹은 본격적으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7개월간을 쌓아왔는데 성적이 5밖에 안 나온다고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아마 기출 구조화를 하셔서 문제 연습이 좀 되시면 7월 달에 모의고사 보실 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성적이 나오는지가 확인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 1월 달부터 쭉 해서 하시는 분들은 중간 점검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7월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성적이 임용고시 성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한번 어디까지 왔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일정들이 진행이 돼서 1, 2월 달은 이렇게 강좌가 3가지가 들어가요.
자, 식파트 수업은 뭐 프린트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의 그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심플해요. 나가는 거는 그냥 쭉 위에서부터 아래 쭉 나가요. 왜냐하면 식은 영양 쪽 내용을 모르면 조리 쪽 부분에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걸 하지 않으면 뒤에 거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첫 번째 영양이 잘 안 풀려서 뒤에가 계속 안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과 건강을 해야만 이제 뭐 여기 섭취 기준 생애주기도 풀릴 수가 있고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식생활 관리가 들어가고 식품 조리 중에는 식품 안에 있는 영양소의 변동에 대한 것도 많이 묻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앞에 파트를 하지 않으면 뒤에 파트에서 구멍이 메꿔지지 않은 구멍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6주 동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한 2주 혹은 뭐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하는 파트를 마지막 11월 달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계속 보고 봤던 거지만 또 보고 하는 쪽으로 보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출 경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선생님도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에 이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이제 20년도 기출. 네, 지금 교재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드렸고요. 보면 문제가 많죠. 네. 파트 문제를 줄이고 식파트 문제가 더 나온 그런 해였어요, 이번에가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오른쪽에는 이제 교재에서 저기 무기질 파트 조금 보완한 자료 더 드렸고, 7페이지에는 역시 요번에 출제가 됐던 식도질환 쪽 해서 자료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8페이지에는 오타가 있어서 내년도쯤에 개정이 될 거라서 제가 교재가 일단 오타 자료 있는 걸 싹 다 수정을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 경향은 이제 9페이지 가셔야 보실 수 있어요. 기출 경향표가 지금 9페이지가 여기 하나 있고 이제 1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요.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양 파트는 한번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챕터별로 그 하위 요소별로 더 한 번은 분류를 했거든요. 요거는 사실 조리 쪽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영양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더 보겠지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뭐 한 문제, 뭐 많으면 2문제 이렇게 나오고 난이도는 쉬운 데부터 어려운 데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공부 안 하고 쉽게 맞출 수 있는 해가 있고 뭐 쉽게 맞춘다 하면 정말 이제 교과서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파트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계 교과서가 있어요. 압축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맞출 수 있는 그런 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해는 흔하진 않고요. 보통은 중간 난이도 혹은 깊게 조금 더 깊게까지 들어가는 이거를 우리한테 왜 물어보지 싶을 정도까지 영양교사 수준까지 물어보는 경우들도 뭐 영양교사 혹은 보건교사 뭐 이런 느낌이 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동일하거든요. 다 그분들 출제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영양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복이 적어요. 그래서 나중엔 나왔던 거 다 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20년도 문제가 2가지가 나온 거예요. 중복이 적은 것과 중복과.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하나와 이제 기출에 전혀 상관없는 거 하나. 그렇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초 영양학 혹은 영양학 책 한 권을 그냥 다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이 편해요. 요거는 나올 거니까 보고 요건 덜 나올 거니까 빼고가 없어져 버린, 경계가 없어져 버린 그냥 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오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식이요법에서 나온 그 20년도에 덤핑 증후군은 아예 수술 쪽 문제였기 때문에 수술 쪽 문제고 사실 보건 쪽 기출 문제긴 해요. 그래서 보건 쪽 기출 문제를 다 봐야 되나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엔 덤핑 같은 경우엔 아예 진짜 그 보건 혹은 뭐 의료 쪽 관련 쪽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좀 깊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리만 쓸 수 있고 뭐 윌슨병까지는 모르더라도 이따 기출 문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딱 그 명칭만 하나 요거는 굴이 아닌가 해서 쓸 수만 있었으면은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앞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으니까 작은 영양소들까지는 그렇게 기억을 할 여지가 뒤에 가면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1, 2월 달에는 이거 만천엠에서 안 보시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해주시면 좀 약간 행운인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 수많은 무기질과 수많은 성분들 중에서 뭐 셀레늄이냐 구리 이런 것처럼 설명이 아닌 그냥 키만 넣어야 되는 거의 기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맞추실 수도 있고 뭐 놓치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중복이 조금 적으니까 영양소는 하면서 이제 조금 작은 성분들이더라도 그 성분의 기능까지 쓰는 문제는 그렇게 흔하진 않으니까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어떤 성분 요렇게 정도까지는 조금 지금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식이요법은 그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의학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어떤 식사요법을 써야 돼요라는 쪽으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나 혹은 영양대사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다 문제가 나와요. 요번 문제도 사실 덤핑 증후군은 못 썼지만 안에 함의가 하나는 유당불내증을 알면 쓸 수 있는 답과 또 하나는 혈당 기저를 알면 쓸 수 있는 답이 두 개가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왜 갑자기 어떤 증상이나 왜 우유를 먹으면 안 되냐. 그 우유 안 먹는 이유는 유당불내증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응용해서 조금 감이 있으셨으면 가능성이 있던 답지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나오더라도 아예 못 쓰게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1, 2점씩은 조금씩 기출 문제든지 아니면 주변 영역을 확장하면서 푸실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식이요법도 자주 나오는데 아예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응용에 쓸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기출 관련된 혹은 영양소 관련된 것들을 자주 보시면 좋으세요. 그다음에 섭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왜 개정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개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모임은 있으신데 개정안이 나오면 중간에도 나오면 바뀐 걸로 볼 거고 지금은 이제 수치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고 정도만 일단 보세요. 반면에 이제 식생활 관리에 해당하는 식단이나 안전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정도 나오고 20년도 문제 첩수가 한번 나와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12첩인데 첩수가 안 나오고 기본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틀리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안전도 이제 그에 좀 특별한 식품 안전 주제가 있으면 좀 나올 때가 있고요. 중간 정도예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조리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서 한 4문제 정도가 되고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1문제 더 나오면 5문항까지 있는데 역시 조리는 단백질이 올해 문제도 역시 단백질. 네, 다 기출됐던 것들을 짬뽕 이렇게 섞어서 만든 문제였죠.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전분류가 나오거나 기타 계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갈변 한번 갈변 나올만 하다가 계속해서 갈변을 이제 기출됐던 것들 종합을 해서 약간 조합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리 쪽은 웬만하면 기출을 충실히 풀면 거의 맞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조리 쪽은 기출 문제들을 똑같이 내지는 않지만 기출 영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달걀은 꽤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한동안 지금 뜸하다가 이제 20년도 문제 달걀이 확 종합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안 틀려요. 합격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 무언가 잘못된 선생님들이 이제 나는 그렇게 답을 안 썼는데 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 답안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내가 왜 그 말을 거기다 쓰고 나왔지가 참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신 분도 그렇고 아닌 분도 시험 현장에서 미친 듯이 뭔가 쓰고 나오는데 이렇게 싹 까먹어, 잊어버려요. 혹은 미친 듯이 뭘 썼는데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걸 그때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공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실수 때문에 감점이 있지 몰라서 틀리시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 영역 중에 기출문제 공부를 해서 최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여기예요.
기출 문제 조금씩 확장해 나가시면은, 저는 아주 정말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거의 안 틀리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잘 쓰시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 이런지 원리를 혹은 중요한 키를 다 뽑았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지 나오는 건 분명하니까. 예. 책도 한 권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파트는 여러 책을 보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실 수 있는 걸로 영양에서 한 권, 조리에서 한 권 하고 나 식단하고 안전 쪽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쪽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섭취 기준이라든가 개정 법률 같은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적은 식생활 관리라고 적혀 있는 거 그냥 식생활 관리라고 하는 전공서 중에 반드시 최신판을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몇 년만 살짝 지나도 수치 같은 게 다 다른 과거의 수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그렇게 책을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보고 싶으시다. 나는 이 파트를 마저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식생활 관리라고 붙어있는 타이틀의 책들을 빌려서 보시고 최신 버전 보시고 이러시면은 좋으세요. 자, 그래서 프린트 이제 9페이지 가서 보시면 어떠냐면 지금 영양 관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영양학은 2017년도를 빼고는 뭔가 되게 많죠.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이 다소 조금, 그러니까 반복된 것도 있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 꼭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요한 기출 문제들도 봐야 하지만 새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20년도 보시면은 흡수원리, 과당 흡수원리 기출 문제예요. 과당의 흡수원리 쓰라가 아니라 지문 중에 흡수원리 안에 과당이 들어가 있어서 그 문제를 파악을 하려면 과당의 흡수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객관식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제 서술형이었던 거죠. 아는 것과 쓰는 건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당불내증하고 혈당 조절 기저를 아시면 답지의 일부를 보완을 하실 수 있었고 구리만 거기서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2점짜리. 구리하고 윌슨병 설명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019년도는 이제 아세틸코인 처음 나온 거예요. 항산화도 처음 나왔고 아스파탐은 기출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질소계수는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나온 거고 칼슘은 기출문제인데 비타민C 작용 부분도 같이 이제 객관식 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물질이동이 이때 이제 객관식에 있던 것도 반복이 됐고 칼륨도 기출됐던 부분이고 당류의 저장은 새로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나온 거가 기출됐던 것들이 계속 연관성이 있으면서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식이요법은 매해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2017년도에 보시면 골다공증 하려면 어쩌면 칼슘을 해야 됐고 고혈압을 하려면 나트륨과 칼륨을 해야 됐고 그다음 19년도 다시 한번 고혈압이 나왔는데 대쉬가 나와서 조금 어려우셨고요. 운동은 이제 굉장히 체육교과에서 나오는 주제인데 한번 출제가 되게 이렇게 우리하고 약간 좀 거리가 먼 그런 가정교사하고 좀 거리가 먼 주제도 사실 등장을 해요. 근데 등장을 하면 일단은 아시는 분은 푸시지만 몰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럼 아는 것 최대한 푸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20년 문제 덤핑 중국어는 키는 이제 못 썼지만 이제 유당불내증의 혈당 조절 기저를 쓰면 사실은 다 까먹는 점수는 사실 아니긴 했어요. 섭취 기준은 18년도 16년도 이렇게 하면서 한 부분 점수로 내용을 이제 섭취 기준 종류를 쓰거나 아니면 가끔 이제 수치를 쓰거나 이런 정도로 나와서 매해 나오지는 않죠. 근데 결국에는 영양관리 파트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세로로 보지 말고 가로로 보시면은 20년도에 이거 문제 개수 아니에요. 작년 문제가 워낙에 1점짜리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들이 많아서 다 키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20년도에도 영양학 식이요법, 19년도 영양식이, 18년도는 영양섭취, 2017년도엔 식이요법, 16년도엔 영양섭취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제 요 관련 영양 파트가 한 최소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하셔야 하는 거죠. 기타 이제 키 나온 것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반면에 식생활 관리는 정말 뜨문뜨문 나오죠. 작년에 이제 20년 문제에 12첩이 나오긴 했지만, 네. 그냥 틀리라고 드린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롤레인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2016년도에 아크릴아마이드 영양밀도 해서 매번 나오는 주제들은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확장해서 보시면 좋고요. 식품조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류 해서
뭐 작년에 문제는 굉장히 이제 뭐 콩비린내, 우유까지 나온 거 균질화도 기출 문제고 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달걀 그것도 기출 문제예요. 19년도에서는 숙성육은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은 워낙 뭐 이 파트에 중요했던 거고 17년도엔 치즈, 두부, 16년도에는 또 역시 콩 해서 그다음 남백도 나오고 13년도 가면은 달걀 저장변 변성가 쭉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 계열들 해서 계속 그 유사한 계열들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제 전분류에서는 타락죽이 한번 이제 그 한국 조리와 전통 식품과 관련된 게 한번 작년에 나왔고, 뭐 캔디 변화, 16년도에 호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비죠. 채소류도 조금 비고, 이제 기타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식조리들을 아울러서 여기저기 다 관련된 거를 종합적으로 알 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기타형 문제가 나오시면은 점수가 확 낮더라고요. 확실히 여기가. 한 4점짜리 나오면 그 4점짜리 통으로 날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려운 주제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단백질류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영양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조리 파트도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으세요. 나중에 키 정리 같은 거 하실 때. 자, 쭉 보시면은 영양관리에서는 뭐 탄수화물 쪽이 그쵸, 20년, 19년도 나오고, 네, 16년도 있었고, 단백질이 이제 18년도, 14년도, 지방이 19년도 좀 있다가 15년도에 있었고요. 비타민은 지금 니아신하고 그다음에 18년도 문제 사실은 이제 비타민 단위해서 엽산 당량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뜨문 나오죠. 생각보다 요즘에 무기질이 지금 한 16년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16년도에 칼륨, 그 다음에는 칼슘, 나트륨, 18년도 칼슘, 비타민, 19년도 또 나트륨, 셀레늄, 작년에 구리. 그래서 무기질이 생각보다 근데 무기질이 개수가 되게 많아요. 뒤에 보시면 저렇게 작은 것까지 다 봐야 되나요?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만큼이나 무기질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하실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용성 비타민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다 구분하는 거 어렵고, 그다음 무기질은 가능하면 질병 관련한 걸 중심으로 나중에 보지만 역시 뒤에도 가면 뭐게 발견된 게 많은지 너무 이제 작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서술보다는 그냥 키를 맞추는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기능은 요런 기능은 이렇게 그냥 조금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하여튼가 무기질이 좀 그렇죠. 한 5년 정도 계속 다른 형태의 무기질과 자주 보이는 무기질 섞여서 조금 출제가 되고 있긴 해요. 이러다가 비타민이 안 나왔네 하고 또 올해는 비타민이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경향이 지금 최근 경향이 좀 그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생애주기하고 식이요법은 보시면 웬만하면 꾸준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식이요법이 영양소 관리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사실 식이요법이긴 하지만 영양소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기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하나 더 있는 거는 으파트만큼이나 식파트가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에 그림을 드리고, 뭐 사실 전공서에 있는 그림들이 있고,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채널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훨씬 보기 좋은 형태로 잘 정리된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PPT에 올려드린 것들은 보시고 필요하시면 쓰시고 아니면 아마 전공서에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 게 보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식영역 학습을 지금 역시 영양, 뭐 조리, 관리 이렇게 있으면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영양은 고등학교 생물하고 화학을 보시면 좋긴 해요. 이거는 이 영양학 책을 보기가 어렵다고 할 때, 영양학 책이 기초 영양학 책도 어려워요. 기초 영양학 책도 어렵고 전문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등학생들이 보는 영양학 책도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영양학 전공서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화학이라든가 생물, 물리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왔다는 전제를 깔고 전공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고등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는 생물이나 화학 문제를 우리한테 내지는 않아요. 뭐 나트륨에서 뭐 막전이가 뭐야 이런 거 안 내요. 그거 고등학교 아이들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내요. 근데 나트륨 설명할 때 이게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단순하게 막전이라는 건 뭐야라고 한 줄로 정리를 못 해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트륨이 어떤 성능이 있고 칼륨이 뭐가 있는데 거기서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되고 채널이 무엇이며 채널이 왜요. 그러니까 그 막전이라는 걸 하나 알기 위해선 한 20가지 용어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나 막전이 모르고 갈래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게 전공서에 있으니까 알고 싶잖아요. 근데 전공서에 설명을 안 해놔요. 그 전공서를 막전이 검색해서 나오면 또 거기 쭉쭉 또 다른 또 용어예요. 그럼 또 그다음 용어서 또 검색하면 또 용어예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막전이 하나 보려고 한 3-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막전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생물이나 화학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험 보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시고 나면 전공서에서 딱 어떤 설명이 나왔을 때 그냥 확 들어와요. 선생님들 영어 해석하실 때 중간에 단어 하나 안 되면은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들어가 있으면 금방 해석이 되는데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또 그 무슨 말을 검색하고 무슨 말을 검색하고 막 계속 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영양학 전공서 한 편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경우에는 얘를 하시면 좋고 아니면 특히나 이제 생물이나 화학 둘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에 오셨으면은 정말 타격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싫어져요.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쪽 부분들을 공부를 해두실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좀 보고 나서 영양학을 읽으시고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얘를 정리하시고 얘를 보시고 근데 생물하고 화학 보는 거를 자주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한 2번, 첫 번째 안 되시면 한 2번째 혹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나서 얘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석과 이해가 되는 구석이 갈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더 깊게 볼 건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 묻는 건 좀 우리한테 너무 깊게 묻는다 그러면 패스를 할 건지 쉽게 그냥 이건 안 봐도 돼라고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역시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오히려 처음 볼 때는 명쾌한데 얘를 반복하면 알고 있던 것들이 섞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에 명쾌했는데 명쾌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섞이면서 여기저기서 막 오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설명할 때 왜 갑자기 얘가 나와?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틀리신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변성을 하는데 갑자기 전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왜요? 그러면 둘 다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건 단백질이 익는 거고 이거는 전분이 익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하세요. 둘 다 열을 받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개념이 한참 막 뒤섞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가면 막 짜증이 나요. 나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닌 게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계속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오개념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이거는 뭐 완결이 됐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안에 오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명확한데 선생님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해결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초를 반복하면서 책을 그냥 깊게 한 권 정도를 보면서 본인이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럼 저 생물하고 화학은 어떻게 봐요? 라고 하시면 책 봐도 모르는데 그러면 강의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죠.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계세요. EBS에 가시면 무료 강좌가 요즘에 많아요. EBS에 그냥 무료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유료 강좌 말고 회원가입 하셔서 고등학교에 이제 과학 쪽 들어가시면 여러 강좌가 있거든요. 반드시 기초. 예, 우리는 여기 내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초 강좌를 들으시면 뭐 어떤 건 2주 완성도 있고 뭐 1달 완성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 그냥 그 강의를 틀어놓고 보세요. 틀어놓고 그냥 쭉 보시면 돼요. 틀어놓고 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영양소니까
그러니까 생물 중에 동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엽록소를 본다거나 이런 것까지 굳이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 인체 내에서의 거기도 나와요. 물질 대사, 영양소 대사, 뭐 생리 현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강좌를 이걸 들으시면 저 생물에 저걸 봐야 한다는 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도 오늘 수업 들으시고 나서 머리 터지겠다 싶으시면 얘를 다시 보고 전공서 보시는 게 아니라 EBS 강좌를 가셔서 생물 파트를 쭉 그냥 편하게 그냥 저런 것들을 다루고 저런 것들을 중요한 개념으로 쓰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영양학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먼저 밟고 오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좌 2분만 있는 거 아니고 굉장히 여러 분 계세요.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강좌 너무 긴 거 말고 짧은 거 하시고 반드시 기초로 심화 이런 거 들어가실 필요 전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막 밑줄 그어서 요거 고등학교 아이들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그걸 들어두시면은 나 그거 들었어 하면서 굉장히 용어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세요. 예, 은하식이나 용어가 익숙한 게 되게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익숙하면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수업이 수월하다는 느낌이 생기실 거예요. 일단은 영양에서는 생물 쪽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화학도 사실은 전체 볼 건 아니긴 하지만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화학 형태라든가 이제 화학 기호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시면 또 선택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스터디는 지금 이제 읍파트 할 때 이미 구성이 되셨고, 그래서 식만 들으시는 분들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스터디는 자료를 모으는 형태가 있고, 이제 학원 혹은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제 같이 일주일 동안 수업한 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읍파트는 지금 구성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안 하고 있지만, 식은 할 거예요. 식은 이 스터디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료 형태를 할 건데, 지금 자료만 모으는 형태를 할 건지 그 스터디 내에서 자료를 모으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실 건지는 스터디 내에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별개로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는 복습만 할 건지 아니면 복습에다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는 거죠. 키워드 같은 걸 뽑아서 하는 형태까지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료형은 이게 자료를 수집하는 기본 전공서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분만 할 거예요. 온라인은 선생님들이 모집을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직강에서는 처음 일단 한 3주 예부터 할게요. 기초영양학 책. 네. 제가 드리는 그림들 중에 컬러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말고 21세기도 있고, 그러니까 영양과 관련돼서 나오는 책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 대비 효율은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담고 있진 않아요. 일단 빠진 거는 19년도 문제 중에 이제 운동과 관련된 파트 같은 경우 여기 없어요. 운동 파트는 이제 21세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영양 이렇게 조금 다른 분야까지 가셔야 보통 있거든요. 아니면은 고급 영양학 이런 것들까지 쭉 들어가시면 있는데, 어려운 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되니까 시간을 들이셨을 때 같이 해서 빨리 모아서 정리하기는 이 책이 제일 낫고요. 이거 말고 나는 영양부하도 알고 싶고 알코올 대사 아니면 어떤 항암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보고 싶어 그러면 사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선생님들이 얹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얹으셔도 되거든요. 그 책들은요. 그래서 그거는 스터디 내에서 더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나중에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하실 분들은 일단 이 책 갖다 할게요. 해서 저는 제가 여기서 모집을 할 때는 자료형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많이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압축을 간단하게 도와서 압축하는 작업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하고, 모집하신 선생님들끼리 이제 그래도 우리는 자료를 했지만 한번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얘를 3주 정도 할 거고요. 두 번째 조리 파트는 과학으로 풀어쓴 식품과 조리를 할게요. 조리 원리를 할게요. 물론 여기에 오타나 오류가 좀 있긴 한데, 신간본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작년에 신간본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정리할 때는 같은 파트를 이제 나눠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새로 사셔야 하니까 새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건요. 이거 3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3판의 내용하고 4판의 내용이 다르다가 아니라 첨가가 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 나누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신간본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분들만 모아서 2개를 이제 1, 2월에 걸쳐서 할 거예요. 강제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료형으로 한정을 하면은 최소 4명, 그 안에 최대 6명. 네. 이게 뭐냐면 인원이 많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 정리할 때 타이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손으로 쓰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압축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나 그 책을 한 3분의 1 사이즈 혹은 4분의 1 사이즈를 만들 생각하기 쉬워요. 중간에 설명 사이즈 다 날리고 지우고 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인원수가 많으면 자기 정리할 파트가 적어서 저는 이제 최대한 6명까지 모으고 뭐 이제 4명이서도 이제 2명이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하고요. 요약을 해오시고 파일 공유하고 틀은 똑같게. 틀이 다르면 나중에 합쳤을 때 편집할 때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틀 똑같이 하고 직강 스터디 내에서 밴드 형태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자료를 이제 공유하고 나서 뭐 서로 간에 여기 현장에 계시니까 뭐 하나씩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스터디 내에서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서 뭐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제 스터디 멤버들께서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복습형 같은 경우에는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학습해 오고 스터디 내에서 이제 복습 방안을 결정을 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하신 선생님들은 아직 안 하셨나? 아직 안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면 꼭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가 안 맞는지 알아야지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내는 꼭 규칙을 정하셔서 이제 요즘엔 스터디가 끝까지 가는 스터디가 별로 없어요. 약간 단발적인 스터디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처럼 우리 요거 자료 모을 거예요. 자료 모을 사람 해서 몇 주 하고. 뭐 우리는 무슨 키 모을 거예요. 키 모을 사람 몇 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서로 간에 원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목적대로 하고 가볍게 헤어지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서로 간에 이제 원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규칙이 없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시니까 그러지 않게 규칙이라든가 방식 같은 거 꼭 같이 결정하시고 처음에 결정하실 때 잘 안 맞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스터디를 해야만 합격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 각자마다 방식이 다 있는데 어떤 영역은 스터디를 하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고 어떤 영역은 혼자 하는 게 효과적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도 계속 이제 2차 선생님들 그 시험 피드백 해드리고 왔는데 선생님들의 그 방식이 다 달라요. 2차 스터디가 되게 좋긴 하지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게 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그럼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 더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2차는 거의 굉장히 스터디가 중요한데 스터디를 안 하시고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스터디를 한다고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2차도 그래요. 그럼 1차는 그렇죠. 1차는 혼자 쓰는 거잖아. 사실은 말하면.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게 나한테 맞는 분야와 영역이면 하시고요. 아닌 부분은 혼자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많이 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 정하시고 방식을 꼭 같이 결정하셔서 얘기하셔서 안 맞는다 그러면 다른 모집을 하시면 괜찮으세요. 스터디 안에서 이제 뭐 백지 쓰기, 키워드 뽑기, 마인드맵 이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방식이니까 해보시고 나서 첫 번째부터 오늘 무조건 백지야 하지 마시고 백지 써봤더니 쓰는 게 없다 그러면 키만 몇 개 뽑아보는 거 해보시고 키를 뽑았는데 그것도 힘들겠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해보시고 해서 점점점 스터디 내의 방식이 진화를 해요.
초반엔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 말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자료형으로 하실 분들만 모아서 인원수를 봐서 이제 뭐 한 팀이 될지 두 팀이 될지 세 팀이 될지 봐서 영역 나누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비공개 카페는 제가 초대 메일을 보내야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강 선생님들은 아이디 만드셨으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아이디를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네이버에 이제 아이디 네이버 메일 앞에 있는 부분이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면은 이제 학원에 확인을 해서 이제 초대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직강 선생님 두 번이나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정보 수집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메일을 해서 들어오시면 가입 상태가 되고 이제 실명을 저희는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으로 별명을 만드시고 정보는 제가 볼 수 있게 공개를, 왜냐면 그 이름이 그 이름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제가 수강생으로 등업을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합격 수강생이 되시고, 이제 카페 내 일정 활동을 하시면은 이제 열혈 단계로 올라가셔서 열혈 단계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게시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정리입니다. 혹시 이제 그 수업 진행이라든가 뭐 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 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추석이란다. 저희는 왜 그렇죠? 왜 설에는 추석이라고 추석에는 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휴가 한번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혹시 저희 설 때도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 다 쉬어요. 그래서 설 때는 안 나오고 그 주는 그거 빠진 상태로 일정을 잡았으니까 이제 집에 다녀오시는 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만 수업을 진행하고 쉴게요. 자, 식파트 1편. 식파트 1편은 이제 교재에 있는 목차는 그렇게 상세 목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공부 중에 하나가 목차 쓰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관련돼서 무슨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목차를 쫙 빼는 걸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 틀이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에서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난 요거를 봐야 하는구나라는 개괄적인 안내서를 만드실 때 목차 뽑기를 하시고 혹은 목차 뽑아서 이제 목차를 딱 잡아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서로 물어보거나 서로 쓰거나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디 나와요? 그러면은 카페의 합격수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 카페의 합격수기에도 나와 있고, 다른 이제 임고용 그런 카페에도 합격수기에 보면은 나름의 이제 방식이라고 해서 주세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고 써보시고 맞으시면 응용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페이지 가서 보시면 기초 영양이라고 하는 파트에 탄수화물부터 영양소까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쪽에 나와 있는 기출이에요. 빨간색은 최근 나왔던 것들. 네. 그렇죠? 많죠. 뒤에가 뭐가 많이 써 있죠. 네. 이게 파트 가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파트는 요게 개수는 적은데 뒤에 숫자가 여러 개인 게 있고 그거는 이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영양 파트는 보시면 다 뒤에가 보통 숫자가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가 계속 하나씩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다 하나씩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보시면 질소 개수가 반복이 됐는데 11년도 문제가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텀을 두고 이제는 나온다. 이건 기출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게 찰 때쯤 한번 또 나오는 시기죠. 여기도 운동, 물질 대사는 특이해요. 12년 처음 나왔는데 16, 20 이렇게 해서 설마 4년간 기억을 시키는 건 아닐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반복이 되는 주제구나.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키가 아니라 물질 대사 영역에서 여러 영양소를 갖다 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 외에는 거의 다 하나씩이에요. 칼슘 이런 건 몇 번 반복이 됐지만 거의 다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안 나온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돼서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보긴 해야 돼요. 저거 다 빼고 볼 거예요? 그러시면은, 글쎄, 그러다가 나왔던 기출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오면 굉장히 이제 아까운, 저거 아는 건데 하면서 아까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초 영역은 이렇고요. 영양소 섭취 기준은 단촐하죠? 네, 단촐하게 섭취 기준의 종류나 좀 됐지만 총당류 이때 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 시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만약 개정이 된다면 바뀐 요소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서술형은 별론데 객관식일 때는 13, 12년도에 왕창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문제 꼭 보셔야 되고 사실 이제 7년, 3년, 98년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예전 거 기준이에요. 지금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아니라 영양 권장량 세대 문제라서 똑같이 보시는 거는 의미는 없고 기출구조화 이제 문제집에는 저거 이제 15년도 버전으로 바꿔놨는데 내년도에 또 바꿔야겠죠. 20년도 버전 나오면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하고 질병 관련 보면은 고혈압이 이제 17, 19년도 나오고 골다공증도 역시 칼슘 연관으로 나오고 뭐 동맥경화증 해서 제가 옆에 영양소를 쓰는 이유가 영양소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해요. 예. 그래서 영양소 파트에서 보고 또 이제 식이요법에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는 것도 한번 반복이 됐고 유당불내증은 11년도 객관식 문제에 있었는데 사실 서술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에 쓰실 수가 있었고 뭐 다이어트, 비만, 뭐 신장 질환도 좀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영양소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 그냥 그 기관에 질병이 생기니까 질병 치료는 의사가 하겠지만 적합한 식이요법들 몇 가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장, 뭐 작년처럼 위 관련 위 혹은 여기 이제 소화기관의 질환 중에 덤핑 증후군 작년 문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영양을 쭉 다 하시고 나서 식이요법 책을 별도로 보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의학적인 부분이 조금 많을 거예요. 왜냐 인체 내부도가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간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제 췌장의 기능은 무엇이며 진짜 생물인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생물을 보면 나오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의 기능이 무엇인지 묻진 않아요. 생물 문제 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간의 기능이 이런데 간에 이상이 생기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그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쓰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걸 이해해야 뒤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뒤에 이제 영양소가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이요법을 쓰는지를 나오게 돼서 앞에 있던 영양소 파트가 뒤에 식이요법하고 연관이 되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영양소를 잘못 섭취해서 질환이 나온 쪽을 많이 보통 여기 나오는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나 대사증후군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의 상관없이 신장이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서 어디에 질병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흔하진 않긴 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덤핑이 나와서 어려우셨던 거죠, 그게요. 그다음에 생애주기 쪽은 색깔이 없죠. 네. 생애주기 쪽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생애주기 쪽을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얘를 꼭 봐야 할 만한 것들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다 했거든요. 영아기 때는 치아가 중요해. 그래? 그러면은 칼슘 잘 먹고, 그쵸? 치아 성장 관련된 거 있고, 뒤에 이제 무기질 할 때 가면, 충치 생기면 안 되니까 불소 조금 봐야 되나? 이렇게 빼고는 크게 없는 거예요. 앞에 하신 것들을 최대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생물적인 성장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영아기의 키 성장 비율이 얼마며 척추의 성장이 어떻고 여기에 있는 호르몬 분비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애주기 영양학이 생물학적인 발달과 그다음에 영양소 관리가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와 있던 것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노년기까지 거의 전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전공서를 그냥 하나 빌리셔서 편하게 읽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오늘은 단백질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탄단지가 너무 내용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탄단지에서 어려워하시다가 여기 에너지 발생에서 절망을 한번 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생물과 화학이 섞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최대한 나와 보겠지만 혹시 생물을 EBS 걸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영양소의 대사라고 하는 부분,
특히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에너지를 내잖아요. 연료니까 그 부분을 하나 좀 보고 오시면 이게 쑥 지나갈 때 좀 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거는 권해드리긴 할게요. 그러니까 예습용 혹은 복습용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렇게 이제 파란색 드린 뭐 유당불내증 요거는 사실 이제 그 해당하는 식이요법에서 보실 수 있는 그쪽에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가져다 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2개 이상에 걸쳐 있는 주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에서는 유당불내증 원리 갖다 쓰는 게 있었고 아스파탐에서 그 감미료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류 뭐 당이 뭐예요? 그럼 탄수화물 다 아니에요라고 할 때는 단맛이 나는 건 다 당류라고 나중에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과당의 대사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문제죠. 기본적인 섬유소 구분하고 그냥 탄수화물의 기능. 그러니까 지금 뒤에가 앞에 공짜 붙어 있으면은 옛날 문제인데 지금하고 답안지 쓰는 양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나왔구나. 그 주제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 주제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지 그 문제를 너무 고심해서 보지 마세요. 지금하고는 서술 방식이 많이 틀려요. 그다음에 혈당과 관련된 혈액에 있는 당과 관련 기저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02년 때 문제를 충분히 했으면 이거는 사실은 다 응용해 쓸 수 있던 문제죠. 지방은 19년도가 아세틸코웨이라고 하는 중간 이것도 에너지 대사예요. 에너지 대사의 중간 물질이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던 게 여기를 4번에 있는 에너지 대사를 해야만 얘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인데 그거를 지방에서 나와서 좀 어려워하셨어요. 전체적인 지방의 소화 과정, 지방과 관련된 이동 경로에 있는 지단백질, 케톤은 여기 13년도에 한번 나왔다고 써있지만 객관식 문제에는 자주 등장했던 녀석이고요. 그다음 트랜스 지방이 이제 옛날 논술에 있었고 콜레스테롤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단백질은 아까 뭐 질소계수라고 한 게 한 번 더 반복이 됐고 아미노산 풀을 응용하는 거 단백질이 아니라 이 구조는 아미노산의 구조. 그다음에 단백질의 효율 이런 것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반복들이 많이 없지만 중요한 용어들이 튀어나온 거죠. 에너지 발생은 운동과정 대사가 19년도 문제가 있었고 그냥 정말 옛날 문제는 에너지 발생 기저를 탄단지 다 써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다음에 물질 흡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됐고 생리적 열량가 뭐 키들이에요. 다 다이어트 뭐 비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비타민에는 뭐 나와 있는 것들만 엽산, 티아민, 니아신 이렇게 있어요. 아까 티아민 없었는데요 하는데 티아민을 이제 그 지문 중에 황이 포함된 뭐 비타민 이런 거 찾는 거 해서 티아민만 답은 아니긴 했거든요. 어쨌든 뭐 관련된 키로 쓸 수 있어도 같이 포함되었고 무기질들이 쭉 여기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드린 거는 그쪽 식이요법 쪽에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연관이 돼서 같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항산화나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뭐 피토케미칼 요런 키들은 자주 나오는 키는 아니에요. 그때 한참 뭔가 이제 건강상의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혹은 해당 전공서가 개정이 되면서 주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계속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고 있죠.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하니까 보세요라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틀 잡느냐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제 10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특성이 있고 종류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중에서 유당이 좀 나왔죠. 뭐 사실 과당도 나왔다 볼 수 있긴 한데 과당은 특이하게 대사 과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흡수 기전까지 해서 요 두 문제는 사실은 연관성이 이제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내 역할 중에서 이제 감미료 역할, 그다음에 당류로서의 역할, 뭐 섬유소가 갖고 있는 역할, 그냥 기능 이런 것도 한번 쭉 나오고 혈당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당뇨가 반복이 될 만했는데 덤핑 증후군에서 혈당 기저가 한번 나와서 뭐 그쵸 반복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탄수화물 하면서 특성을 보면 전공서를 보면 탄수화물의 정의부터 이제 뭐 엄청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답지에 쓸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답지에 쓸 만한 내용이 아닌 것들 많이 이제 빼고 가요. 근데 선생님들은 탄수화물을 이해할 때는 그런 정보도 알아야지 하면은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거는 뭐 포도당은 네, 광합성을 식물이 해서 얻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CHO 하면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시면은 방법이 없긴 해요, 사실은. 화학을 빨리 가야 돼요. 저게 C가 뭘 의미하고, H가 뭘 의미하고, O가 뭘 의미하는지, 선생님들 하면, 창피해서 그 말을 못하겠어요, 스터디 내에서. 나 그거 모르는 거 못 말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면 창피한 건 아닌데, 시험 준비할 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화학이나 이런 데 가셔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네, 그냥 알고 계시면 되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얘네들을 그 CHO를 표시하는 이유가 몸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쵸? 그래서 수소폭탄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이 원소, 탄소, 뭐 수소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인체 내에서 연소가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칼로리인데 이거 외워야 되냐?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표만 나오면 다 외우시거나 뭔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외우시려고 하는데 안 외워요. 우리는 안 외워요. 화학에서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할 것과 우리가 할 것들 잘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게 세 가지 원소로만 구성된 건 아니에요. 실제는요. 근데 가장 기본으로 구성된 요소가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물을 것 같지는 않지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열량이 많이 나, 특히나 수소가 열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탄소나 수소의 비율이 높은 게 좋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낼 때 산소가 필요한 반응들이 있어요. 화학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반응과 그렇지 않은 반응들이 있거든요. 왜요? 그러시면 화학책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는 산소가 필요한 이유를 묻지는 않지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화학을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만 이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한 반응들이 있어서 탄수화물은 거의 뭐 절반이 산소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갖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으면 굉장히 빨리 쓸 수 있어요. 네, 탄소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쉽게 에너지원을 금방 쓸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방은 아무래도 오래 걸리죠. 맨날 그 다이어트 할 때 얘기 나오지 않나요? 초반에 쓰는 건 지방을 쓰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 운동을 20분은 해야만 얘를 쓴다.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산소량이 적어요. 근데 탄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수소도 양도 많고. 나중에 이제 그 지방 할 때 보면은 제가 지네라고 말씀드려요. 뭐 길어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액기스를 농축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긴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에너지 낼 때는 자기 갖고 있는 산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산소를 굉장히 많이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자체 내가 에너지 화학이 굉장히 쉬운 형태지만 저장으로는 별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내기에는 에너지를 내지 않은 산소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냥 전공서에 첫 페이지 들어가면 그 말을 써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그걸 묻질 않는다는 거죠. 그건 어디서? 생물이나 화학에서 묻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반면에 지방은 보시면 에너지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에너지 낼 가능성은 많은데 바로 연소는 산소가 있지 많지 않아서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용으로 좋은데 에너지 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산소 공급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10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산소, 수소로 구성이 돼서 세 가지 다 교과서에 있잖아요. 열량, 영양소가 돼요. 나머지는 못해요. 얘네 세 가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물을 많이 먹어봤자 에너지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칼슘을 많이 먹어봤자 에너지 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 때 열량 영양소 하시면서 얘기를 하죠. 세 가지의 공통점이잖아요. 자, 그 중에 지금 우리 탄수화물 하고 있죠. 탄수화물은 이제 그 아까 봤던 10페이지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결합체예요. 이제 그 결합체들이 이제
11페이지에 가시면 종류하면서 단당류, 이당류,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다당류, 이렇게, 이 분류 기준은 전공서마다 살짝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까, 왜 이거 달라 그러면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냥 당류라고 해서 구분을 해놓긴 한데, 탄수화물 종류 구분해도 되고, 당류의 종류 혹은, 당질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 용어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으파트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와 한자의 혼재로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당류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떤 책은 그냥 단순당류하고, 복합당류 이렇게 분류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식품학을 볼 때, 영양학을 볼 때, 식품화학을 볼 때마다 전공서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당류 같은 경우에는 당으로만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당이 하나면 단당, 2개면 2당, 그리고 사실은 이제 3개부터 한 10개 해서 올리고당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해요. 근데 얘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13페이지에 가면 다당류에 지금 올리고당류가 포함이 되어 있죠. 다당류에. 13페이지 가서 보시면 다당류에 2번에 올리고당류가 들어가 있죠. 개수상으로 봤을 땐 사실은 하나, 둘, 3개부터 10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맞기는 해요. 하지만 분류하라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많음. 그러면 이제 다당류 이렇게 돼요. 말 그대로 한자죠. 다당류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얘네들은 당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은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공서를 보시면 별별 당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식품으로 쓰고 몸에서 자주 많이 쓰는 것들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류의 여러 가지 중에 보는 거는 3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죠? 네. 단당류 3가지 쓰세요. 그럼 너무너무 쉬운 문제라서 역시 이것도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 그거조차도 기본인 거죠.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요? 라고 하면은 요거는 같이 프린트 드렸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양의 이런 화학식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거 외우나요? 아니요, 안 외워요. 우리 당류는 참 단맛이 나는 그 성분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이 3개를 먼저 본다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쉬워요. 전공서에서는 다른 당류로 더 많이 나오지만 그건 그 전공에서 보는 거고 우리 요 3가지만 봐요. 그래서 포도당은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있어서 다 모양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은 탄소가 6개라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탄소가 6개인 거 쓰라고 안 해요, 역시. 네. 안 하는 거 왜 저거 자꾸 하시나 그러면 전공서 읽을 때 6탄당 하고 나올 거예요. 6탄당이 뭐예요? 탄소가 6개. 이거예요. 그 다른 건 없어요. 이 안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요렇게, 그쵸? 보통 요렇게 탄소들로 연결된 것들을 탄소 골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척추 같은 느낌이 나긴 하죠. 네, 탄소들이에요. 그래서 탄소들의 이제 주변에 수소나 산소, 선생님 나중에 하시면 이렇게 OH, 이렇게 CO 이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하는 걸로 불러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있으면 다른 거하고 특별한 결합들을 할 수 있어요. 특징적인 결합들을 할 수 있어서 얘를 작용기라고 불러요. 작용기 문제 역시 안 나와요. 예, 안 나오지만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OH 진짜 많이 볼 거예요. OH기, 수산기, 히드록시기, 네, 이름이 여러 개죠. 하나인데, 모양은 하나인데, 이름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카보닐기, 등 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탄소 6개인데 이 각각의 작용기나 수소나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배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냥 단당. 탄소 6개째 단당. 예, 단맛을 낸 녀석이다 해서 들어가 있고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모양이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포도당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왜 구분을 하는데 맛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역할을 하면 그냥 묶어서 보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게 포도당이죠. 선생님도 그냥 포도당은 포도에 함유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얘는 혈당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포도당을 보시면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분의 최종 분해산물이에요. 최종 분해가 뭐냐면 몸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밥은 그냥 못 들어오잖아요. 다 쪼개져서 소장에서 흡수가 된다라는 것도 모르신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몸에서 흡수가 돼야 할 때 최종 형태예요.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산물로 이런 거 쓰게 안 해요. 예,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당은 몸에 들어왔을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포도에서 많이, 그러니까 당의 단순당 형태가 있는 것들은 보통 포도고 대부분은 전분을 구성하는 성분이, 그러니까 전분, 밀가루 같은 전분 있죠. 그 전분을 다 분해해서 마지막으로 남는 형태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단순당류 중에 아주 많은 다당류 중에 이제 하나가 전분이에요. 전분은 이 당류를 계속 한 수만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발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자체로 포도당 사탕 같은 거 먹지 않은 한은 보통은 식품 중에 있는 전분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는 전분을 또 잘라내서 분해를 하면 최종 형태가 포도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과당은 보통 과즙에 많이 들어가 있죠. 20년도 지금 기출문제긴 하죠. 그래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포도당하고 조금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페이지 봤듯이 얘네들은 탄소,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열량을 내는 거 똑같아요. 다 열량을 내요. 열량도 내고 단맛도 내요. 뒤에 가서 기능에서 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포도당과는 다른 인체 내에서 이제 대사라고 하는 거는 몸에 최종적으로 쓰이기 위한 일종의 경로예요. 그 경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대사 경로 문제가 한 번 또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락토스 사진 이제 유당 불내증 보는 거죠. 갈락토스만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젖당 혹은 유당 뭐 같은 말이에요. 두 개 유당이나 혹은 젖당의 형태로 들어가 있게 돼요. 유당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바로 그 밑에 있는 11페이지에 이당류가 있고 12페이지에 가면 젖당 혹은 유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갈락토스라고 하는 녀석은 갈락토스만 혼자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고요. 포도당이랑 붙어서 같이 식품 속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유 드시고 오셨으면 거기 다 여기가 들어가 있죠. 합쳐져 있는 형태, 결합 형태, 짝꿍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이당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11페이지 와서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젖당을 먹으면 몸에 들어와서 분해를 시키면 하나는 포도당이 나오고 하나는 갈락토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흡수가 된 갈락토스는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에너지로도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근데 보통 에너지로 많이 안 가고 세포로 가요. 그래서 뇌나 이제 이런 신경 조직에 가서 이제 몸의 세포 조직을 구성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조제 분유에는 갈락토스를 강화하기도 한다. 이거 나오려면 이제 생애주기까지 가야 돼요. 생애주기 가면은 모유에는 유당이 많은데 우유에는 뭐 유당이 어떻다 뭐 이러면서 또 나오는 부분이어서 그냥 이거는 나중에 모유하고 분유 비교할 때 모유하고 우유 비교할 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내용 안에도 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게 되죠. 지금은 복잡하시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갈락토스 형태로 유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유즙에도 유당 혹은 젖당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과당은 그냥 혼자 단당류 형태로 많이 있는데 갈락토스는 많이 안 그래요. 두 번째 있는 과당의 이성체는 그냥 읽어두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성체라는 게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 해당하는 이 물질이 뒤집어지거나 배치가 조금 다른 과당은 과당인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거나 배치에 약간 다른 형태들이 있는 걸 이성체라고 불러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일의 단맛을 내는 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알파형, 베타형 이렇게 붙인 거죠. 그 중에 어떤 형태가 더 달더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전공서 보시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과일의 온도, 과당의 이성체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같은 과일이라도 온도에 따라서 이 이성체의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과일을 익히면 더 단맛이 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5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25분까지 쉬었다가 당류 더 보도록 할게요.